제가 어렸을 때는 자동차 하면 보닛, 캐빈, 트렁크로 나뉜 세단을 가장 먼저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아이들은 어떤 형태를 가장 먼저 떠올릴지 선뜻 짐작이 되지 않는데요. SUV와 크로스오버가 글로벌 자동차 시장의 주류로 자리 잡으면서 브랜드를 가리지 않고 아예 세단 시장 자체가 밀려나고 있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 세단 라인업을 유지하고 있던 브랜드들은 SUV가 대체하기 어려운 세단만이 가지는 디자인과 주행 감각을 강조해 존재감을 키우기로 판단한 모양입니다. 모든 면에서 새로워진 3세대 K5는 그러한 기아차의 의지가 돋보이는 모델이었습니다. 다시금 중형 세단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매력적인 디자인을 선보이면서 전작의 아쉬움을 완벽히 해소하는 또 한 번 1세대 K5의 충격을 상기시키는 생김새로 돌아왔어요. 더욱 강렬해진 인상의 전면부는 날카로운 헤드램프와 안쪽으로 움푹 들어간 그릴로 머슬컷스러운 분위기까지 풍겼습니다. 어느새 보니까 범퍼 조형의 일부가 된 호랑이 코 그릴은 더 이상 크롬을 덧대 테두리를 강조하는 수고를 하지 않아도 더욱 자연스럽게 기아차임을 드러냈고 K5의 숫자 5를 연상시키는 주간주행 등으로 분위기를 주도하는 LED 헤드램프는 MFR, 즉 반사판 타입을 기본으로 상위 모델에는 프로젝션 타입을 제공해 미래지향적인 인상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프로젝션 타입 헤드램프는 방향 지시 등을 일체형으로 설계해 존재감이 더욱 뚜렷했죠. 옆모습도 예사롭진 않았는데요. 상대적으로 긴 보닛과 극단적으로 짧은 트렁크, 3박스의 흔적이라도 남아있던 전작들과 달리 아예 패스트백처럼 보일 만큼 과감한 바디라인을 뽐냈어요. 프론트 밴더의 방열구 장식은 사라졌지만 덕분에 플래그 타입의 사이드미러와 앞뒤 범퍼에 자리한 에어홀이 돋보였고 스포티한 디자인의 휠은 19인치 사양까지 준비해 꽉 찬 느낌을 만들어냈습니다. 트레이드마크로 자리잡은 크롬 라인은 아예 후면 유리 하단 전체를 둥글게 감싸 반대편으로 이어지는 색다른 디테일로 발전해 K5만의 독창성을 강화했습니다. 특히 재미있는 부분이 있죠. 트렁크 패널 일부를 블랙 하이그로시로 처리해 마치 후면 유리가 길게 이어지는 듯한 착시 효과를 연출했습니다. 스팅어 같은 후륜구동 쿠페에서나 볼 법한 짧은 데크가 만들어지면서 이 차를 더욱 패스트백처럼 느껴지게 만들었어요. 후면부는 기아차의 다른 라인업과 패밀리룩을 이루는 가로로 길게 이은 리어램프가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상위 트림의 LED 램프는 앞서 K7 프리미어에서 선보인 분할된 형태의 조명을 넣어 신선함을 더했지만 왠지 정신없어 보이는 느낌으로 호불호가 갈렸습니다. 절취선이라는 농담 섞인 반응도 여전했죠. 그래도 스포츠카에서나 볼 법한 과감한 범퍼 디자인, 듀얼 머플러처럼 꾸민 장식으로 꽉 차게 마무리하면서 전면부의 스포티한 분위기를 그대로 이은 것은 좋았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전까지의 K5들이 호랑이였다면 이제는 상어가 된 느낌이랄까요. 겉모습의 포스만큼은 웬만한 프리미엄 수입차와 비교해도 밀리지 않았죠. 한편 전통적으로 색다른 디자인을 선보였던 하이브리드는 이 모델부터 그릴과 범퍼, 휠 등의 디테일을 달리하는 선에서 마무리해 외관의 변화를 최소화했습니다. 다양한 전기차 라인업까지 쏟아지는 마당에 나 친환경차요 하고 자랑하던 시대는 저물었으니까요. 실내는 운전자 쪽으로 살짝 꺾여있는 센터 페시아, 동승석과 운전석을 구분하는 파티션을 덧대 다시금 운전자 중심의 구조로 돌아온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소재감에서는 동급 소나타에 비해 여전히 아쉬움이 있었지만 두 개의 거대한 디스플레이와 전자식 변속 레버 등 다양한 첨단 장비가 분위기를 이끌었고 외관의 미래지향적이면서도 스포티한 분위기는 물론 수평형 레이아웃과 계단식으로 구성한 대시보드로 전작의 안정감도 그대로 이었어요. 개인적으로 달리는 차 느낌이 나서 그런지 다이얼식보다는 하위 트림의 말뚝 레버가 더 잘 어울려 보이더라고요. 가장 먼저 시선을 사로잡는 건 12.3인치 디지털 클러스터인데요. 날씨, 시간에 따라 시시각각 변하는 배경화면은 색다른 즐거움을 줬습니다. 오히려 이후에 등장한 차량들보다 이때가 훨씬 볼거리가 풍성했죠. 나란히 자리한 10.25인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카카오아이 인공지능을 탑재해 간단한 음성 명령으로 차의 각종 장치들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 3세대 모델을 출시하며 강조한 인터랙티브라는 키워드를 충실하게 반영했습니다. 이외에도 스피커 개수가 12개로 늘어난 크렐 프리미엄 사운드, 하이패스 단말기가 오버헤드 콘솔로 이동하면서 얄쌍해진 룸미러, 헤드업 디스플레이, 스마트폰으로 차량을 이동할 수 있게 하는 디지털 키나 직접 타지 않고도 차를 앞뒤로 움직일 수 있는 원격 주차 보조 시스템 같은 상위 라인업과 맞먹거나 아예 능가하는 각종 편의 및 첨단 사양이 대거 투입됐습니다.
K7 프리미어를 통해 먼저 선보였던 내장형 블랙박스 빌트인 캠도 적용됐죠. 간단하게 영상 확인 및 전송이 가능했고 보조 배터리를 추가하면 장시간 주차 녹화도 지원했습니다. 차를 사자마자 내장재를 뜯을 일도 없고 실내도 깔끔했지만 음성 녹음이 안 되는 것, 4K까지 나오는 마당에 FHD 화질만 지원해 반쪽짜리라는 말을 듣긴 했지만요. 이 밖에 간접 조명식 앰비언트 라이트, 이왕 넣을 거 확실하게 넣으면 좋은데 밝기가 애매한 것은 좀 아쉬웠습니다. 때문에 애프터마켓에서 임의로 밝기를 올리는 추가 작업을 하시는 분들도 꽤 있죠. 날렵해진 겉모습에서 짐작되듯 공간은 전작 대비 약간 좁아졌지만 직접 모델이 필요 이상 넓어서 대비됐을 뿐 여전히 차급에 걸맞는 충분한 거주성을 제공했고, 플로팅 타입의 디스플레이로 대시보드 높이를 낮춰 쾌적해진 전방시야, 플래그 타입의 사이드미러도 겉보기에만 좋은 게 아닌 A필러의 사각지대를 줄여줘 기능적으로도 의미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버튼 하나로 조수석 승객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릴렉션 컴포트 시트, 뒷좌석의 열선과 에어벤트, 측면 커튼 같은 편의 장비도 빼먹지 않고 챙겨 탑 승객을 배려했죠. 또 트렁크가 좁으면 섭하죠. 생김새와 달리 후면 유리까지 널찍하게 열리진 않았지만 대신 넉넉한 적재 공간을, 또 LPI 모델은 당시 르노 삼성이 대대적으로 내세우던 도넛형 본배를 적용해 거대한 가스통이 들어차 있어 반토막이 났던 트렁크 공간을 개선했습니다. 직접 모델부터 허용된 LPG 일반 판매에 발맞춘 구성으로 소비자들의 반응도 좋았어요. 디자인과 편의 장비를 개선하는 데 힘을 너무 쏟아서일까요? 파워트레인에서는 변화를 체감하기 힘들었습니다. 그 사이 시장에서 기피되기 시작한 디젤이 빠졌고 주력인 2.0L 자연흡기 가솔린과 LPI를 같은 배기량의 새로운 스마트 스트림 엔진으로 대체했는데 거창해진 이름과는 별개로 기존 누우 엔진을 개량한 유닛이었죠. 이럴 줄 알았다. 희한하게 출력이 계속 줄어들었지만 신형 3세대 플랫폼으로 이룬 경량화와 각종 세팅을 변경해 같은 파워트레인을 사용하는 소나타 대비 실용 구간에서 좀 더 경쾌하다는 평가를 받았고 연비 또한 좋아졌습니다. 이전부터 느리지만 착한 아이라는 평을 받고 있었을 만큼 신뢰도는 충분했지만 이 생김새에 걸맞는 느낌은 분명 아니었죠. 약간의 아쉬움은 함께 마련된 1.6 가솔린 터보와 하이브리드 모델이 달라졌습니다. 먼저 현대차 그룹이 세계 최초로 개발한 CVVD 기술이 적용된 스마트 스트림 1.6 터보 엔진은 이번에도 효율에 중점을 뒀지만 2.0 모델에 대한 아쉬움을 덜기에는 충분한 성능을 제공했습니다. 말 많던 7단 DCT 대신 8단 자동 변속기를 매칭해 고민을 덜어준 것도 좋았어요. 또 하이브리드는 더 강력해진 모터의 어시스트로 자연흡기에 비해 쾌적한 주행이 가능한 것은 물론 새롭게 손본 전용 6단 변속기를 탑재해 특유의 이질감과 가장 중요한 연비를 개선해 1리터에 20km를 넘게 갈 수 있었죠. 한편 8세대 소나타와 마찬가지로 브랜드의 고급화를 위해 LPI 모델을 내놓으면서도 택시는 안 팔겠다고 선언했는데요. 분명 봤는데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현재 도로에 있는 3세대 K5 택시는 자가용 모델을 구매해 택시로 쓰는 경우입니다. 그나저나 어차피 저렴한 가격에 LPG 렌트카를 함께 파는데 솔직히 무슨 의미가 있나 싶었어요. 이후 자잘한 연식 변경을 통해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편의 사양을 확대 적용했고 2021년 하반기 출시된 연식 변경 모델부터는 기아차가 미래 모빌리티 전략을 내세우며 함께 변경한 새로운 기아 엠블럼을 적용. 역시 이 마크가 문제였던 걸까요? 내외관이 한결 세련돼졌습니다. 이 밖에 이 3세대 모델부터 주력 수출 시장인 북미에서도 더 이상 옵티마가 아닌 K5라는 차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앞서 카덴차, K900로 판매되던 상위 라인업들이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퇴장했고 그나마 남아있던 포르테, 옵티마 브랜드를 고수하던 2세대 K5마저 갈수록 시장에서 힘을 잃어가면서 고리타분한 기존 이름보다는 완전히 새로운 차명과 디자인으로 신선함을 어필하고자 한 것이죠. 특히 내수형 K5에는 적용되지 않은 몇몇 사양이 눈길을 끌었는데요. 1.6 터보 라인업 중 고급 트림인 GT 라인에 추가된 AWD 시스템, 또 고성능 모델로 선보인 K5 GT가 그 주인공으로 이 소식이 여러 커뮤니티를 타고 퍼지면서 2.5 터보에 AWD까지 들어가 있는 것으로 와전됐는데 AWD는 1.6 터보 모델에만 탑재됐습니다. K5 GT는 국내에서는 소나타 N9을 통해 선보여진 스마트 스트림 2.5L 직분사 터보 엔진과 8단 습식 DCT가 적용된 모델로 무려 4발의 듀얼 트윈 머플러로 고성능 이미지를 부각한 것이 특징이었죠.
소나타 N9을 호쾌한 주행 성능으로 미뤄 드디어 이 K5의 생김새에 걸맞는 진정한 호랑이 기운을 뽐낼 것으로 예상되는데, 소나타 N9 또는 스팅어의 판매 간섭을 우려한 것인지 강력한 파워트레인을 탑재한 이 GT의 국내 출시는 끝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GT는 어차피 판매량이 저조할 테니 그렇다 쳐도 1.6 터보의 AWD는 꽤나 가능성이 높아 보여서 페이스리프트에서 들어오길 기대하는 분들이 꽤 있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두 개 중에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만약 탑재가 됐다면 국내 중형차 최초 타이틀과 함께 경쟁력을 더욱 높일 수 있었을 텐데 조금은 아쉽게 됐네요. 파격을 넘어 충격을 선사했던 1세대, 다소 무난했던 2세대, 그리고 역대 가장 멋진 3세대. 여기서 더 멋져졌다간 저는 기변 욕구를 참을 수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다행히 더 멋져지진 않았어요. 2023년 출시된 3세대 K5의 페이스리프트 모델은 전작 2세대가 그러했듯 약간의 디테일 변화로 전반적인 분위기가 사뭇 달라졌습니다. 눈꼬리가 처져 있어서인지 이전에는 없던 보수적인 느낌도 살짝 들더라고요. 변화를 주도하는 것은 하늘의 별자리에서 영감을 얻었다는 기아차의 새로운 디자인 언어, 스타맵 시그니처를 테마로 한 앞뒤 램프 디자인. 기아차의 최신 라인업과 궤를 같이 하면서도 눈매 아래까지 길게 뻗은 LED 조명으로 더욱 과감해졌습니다. 이 밖에 EV6와 비슷한 형상의 전면 범퍼, 측면의 변화는 앞모습과 뒷모습에 비하면 미미했지만 측면에서도 존재감을 내뿜는 앞뒤 램프와 달라진 휠 디자인 역시 차의 분위기와 잘 어울렸고, 가만히 있어도 달려나갈 때 스포티한 분위기도 여전했습니다. 특히 패스트백스러운 리어 디자인과 두툼한 크롬 라인 덕분에 살짝 아래로 내려다보는 이후 측면이 정말 독특하고 멋스럽죠. 언제 봐도 눈길이 가는 빼어난 디자인인 건 확실하지만 그래서 좋아졌는가 라는 물음에는 선뜻 대답을 하기 힘들었습니다. 역시 K5는 초기형이 가장 멋지고 페이스리프트를 통해 군더더기가 하나씩 추가되는, 감사하게도 기아에서 차를 보내주셔서 이 차를 좀 더 구석구석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제가 타본 모델은 2.0L 하이브리드, 최상위 트림 시그니처에 18인치 휠을 비롯한 모든 선택 사양이 포함된 차량입니다. 문을 열고 들어온 실내는 한결 깔끔해졌습니다. 하나의 하우징으로 감싼 12.3인치 계기판과 인포테인먼트 모니터, 하단의 터치식 버튼도 최신 라인업에 폭넓게 쓰이는 전환형 디스플레이로 변경해 더욱 여유로운 수납 공간을 조성했어요. 공간의 느낌이 예전에 시승했던 소나타와 비슷한 듯 하면서도 꽤나 다른데요. 전반적인 장치의 구성은 유사하지만 더 좁은 그린하우스, 즉 유리창의 면적, 최대한 바깥쪽을 향해 넓힌 듯 공간감을 강조했던 소나타와 달리 실내의 구조물이 탑승객을 감싸도록 안쪽을 향해 있기 때문에 취향에 따라 갑갑하다라고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저 역시 처음 차량에 앉았을 때는 제 차인 올류말리부나 앞서 시승한 소나타 DH에 비해 꽤나 좁은 느낌이 들어서 당황했거든요. 하지만 주행을 해보니 이는 갑갑함이 아닌 꼭 맞는 느낌, 안정감으로 느껴져서 오히려 좋았습니다. 하긴 스포티한 주행에 초점을 맞춰놓고 실내가 벙벙하면 그것도 좀 이상하겠죠. 이래서 시승이 참 중요해요. 도어 트림 암레스트에 달린 이 지느러미, 처음에 이게 뭔가 싶었는데 주차장에서 그 존재의 의미를 알았습니다. 두 개의 12.3인치 디스플레이는 운전자를 향해 완만하게 휘어있어 밝은 대낮에도 시인성이 좋았고, 운전자와 가까워지면서 안 그래도 커진 화면이 더욱 크게 느껴졌습니다. 각종 OTT, 유튜브까지 지원하는 미디어 기능이나 카메라를 이용할 때 특히 좋았어요. 4세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일명 CCNC가 적용되면서 애플 카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의 무선 연결을 지원하고 차량 내 각종 기능을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받을 수 있게 됐죠. 폭넓게 적용되는 증강현실 내비게이션은 진입, 진출로가 헷갈리는 초행길, 특히 초보 운전자들에게 도움이 되는데, 이게 전면 유리 상단에 빌트인 캠 카메라를 이용하는 거라 비가 많이 오는 날에는 와이퍼가 카메라에 잡혀서 굉장히 어수선해지더라고요. 이 밖에 평균 이하의 상품성으로 지적받았던 빌트인 캠은 화질을 개선하고 음성 녹음 기능을 갖추는 등 이제야 애프터마켓 제품을 따로 장착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쓸만해졌습니다. GPS, 방향지시 등 점등 여부 같은 디테일한 기록은 물론 내비게이션 정보까지 제공하기 때문에 프라이버시가 중요한 분들은 조금 민감할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헤드업 디스플레이의 정보량이 많아진 것은 좋았습니다만 반대로 전작에 비해 계기판이 많이 단조로워진 것은 좀 의아한 부분이었습니다. 오히려 퇴보한 느낌이랄까요? 물리적 하드웨어에 한계가 있는 아날로그 방식에 비해 구성과 기능 배치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게 디지털의 장점인데, 풀 디지털 클러스터라는 옵션의 장점을 잘 활용하지 못하는 느낌이 들어 아쉬웠어요. 차종별로 개성 있는 디자인 테마를 선보이는 것도 훨씬 수월할 텐데 말이에요.
비단 기아차뿐만 아니라 같은 구성을 쓰는 현대차에서도 공통적으로 느끼는 부분입니다. 가뜩이나 많은 차종이 듀얼 디스플레이로 통일되면서 개성이 사라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있어서 이 부분은 향후 업데이트를 통해 꼭 개선이 되었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화면 밝기마저 이렇게나 디테일하게 설정할 수 있는데 또 이 전환형 디스플레이, 하나의 패널로 공조장치와 미디어 기능을 번갈아 조작할 수 있고 실내를 보다 간결하게 만들어주는 참신한 기능이지만 막상 주행 중에 사용할 때는 찾는 버튼이 없어 1, 2초 정도 머뭇거릴 때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자주 사용하는 공조 기능을 바로 누를 수 있도록 숏컷 버튼이 있긴 한데 이걸 누르면 무조건 공조 파트로 전환이 되어버립니다. 이게 메뉴 전환 버튼이랑 같은 역할을 하면 숏컷을 만드는 의미가 있나요? 숏컷을 누를 땐 몇 초 후에 미디어 버튼으로 자동 전환되거나 아예 메뉴 전환이 되지 않도록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스티어링 휠은 손에 감기는 가죽의 질과 버튼의 질감이 좋아 딱히 아쉬움은 없었습니다. 다이얼식 변속 레버는 하도 제 위치가 아닌 친구들이 많아져서인지 그저 익숙한 곳에 위치해 있다는 것만으로도 반가웠습니다. 전진과 달리 후진 시에는 약간의 진동을 줘 오조작을 방지한 부분도 깨알같고요. 스팅어에서 시작된 이 토글식 열선 및 통풍 시트 스위치는 볼 때마다 아이디어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조작감도 좋고 무엇보다 예쁘죠. 뒷좌석을 빼놓으면 섭한데요. 1열은 물론 뒷좌석까지 이중 접합 유리를 적용하면서 거주성과 승차감 모두 차급에 걸맞게 쾌적했고 각종 편의 장비 역시 패밀리카로 사용하기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측면 유리창의 면적이 좁아서인지 이 파노라마 선루프의 개방감이 더욱 돋보이더라고요. 본격적으로 달리기에 나섰습니다. 차를 움직이자마자 하이브리드 특유의 매끄러운 질감이 돋보였는데요. 뱀처럼 스네이크, 전륜구동 특유의 톡 하고 튀어나가는 느낌이 모터에서는 덜하다 보니 출발이 상당히 부드럽고 덕분에 가다서다를 반복하는 시내주행에서의 승차감이 좋습니다. 조금 속력을 높여 지나가면 뚱뚱거렸던 방지턱도 넘어가는 느낌이 상당히 세련돼졌고 주행보조 장치는 더욱 완성도가 높아졌습니다. 낮은 시트 포지션에서도 짐작되듯 무게중심이 낮아지면서 고속주행 시 안정감, 이와 함께 코너링 실력도 동반 상승했어요. 일반 가솔린 모델 대비 공차 중량이 70에서 80kg가량 차이가 나는데 뒷좌석 하부에 무거운 배터리가 대부분이다 보니 오히려 이게 안정감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는 듯 합니다. 가속 성능을 체험하기에 앞서 왠지 복장이 아쉬운데요. 네, N 그린 쉬프트 부럽지 않은 형광 그린 쉬프트와 함께 드라이브 모드를 스포츠로 바꾸자 엔진 개입이 많아졌고 반응 역시 빨라졌습니다. 회생제동 감도를 조절하던 패들 시프트는 이번에는 자동 변속기의 단수를 조절했고 모터가 꾸준하게 어시스트를 해주면서 고속 합류 구간이나 추월 시의 가속이 꽤나 시원시원해서 좋았어요. 하이브리드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연비죠. 약 450km가량을 주행하며 기록한 평균 연비는 리터당 약 18km 내외. 시승 내내 연비에 대한 스트레스 없이 주행한 것과 18인치의 대구경 휠이 장착된 것을 감안하면 확실히 매력적인 연비입니다. 직전에 탔던 6기통 GV70과 너무나도 대비되는 수치에 그만 정신을 잃고 말았어요. 전반적으로 달라진 외관에 대해서는 호불호가 있겠습니다만 완성도 면에 있어서만큼은 명백히 더 뉴 K5의 승리입니다. 직전 모델에서 아쉬움으로 지적받은 많은 부분이 개선됐고 여기서 더 좋아지는 것이 선뜻 예상이 되지 않을 만큼 완숙해진 상품성을 뽐냈습니다. 다만 제가 만나본 하이브리드 모델은 가격이 높다는 것이 걸림돌이죠. 일반 내연기관 모델과의 가격 격차, 그것을 상쇄할 수 있는 연간 주행거리 및 운행 환경인지를 따져봐야 하는 등 저 역시 차량 구매를 고려하는 지인에게 그렇게 조언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이 하이브리드만의 주행 질감은 분명 무시할 수 없는 매력입니다. EV 모드에서의 매끄러움과 정숙성, 정체 구간을 만나도 연비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것과 현저하게 줄어드는 주유 횟수 등 심리적 만족감을 주는 것도 하이브리드를 선택하는 데 있어 한몫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10%대에 머물던 하이브리드의 점유율은 이 3세대 모델에 와서 35%까지 치솟았습니다. 상위 모델 K8이나 소렌토는 이미 하이브리드 모델이 일반 내연기관 모델의 판매량을 앞지른 지 오래죠. 잘 팔리는 데는 역시 이유가 있습니다. 다른 차들이 자세히 보아야 예쁘고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면 이 차는 역대 K5들이 언제나 그래왔듯 언뜻 봐도 예쁘고 오래 보지 않아도 사랑에 빠지는 디자인이었습니다. 보기 좋은 차가 잘 팔리는 건 당연지사, 늘 넘보지 못할 위치에 있었던 소나타가 다른 의미로 파격적인 디자인을 선보이면서 주춤, 다시금 국내 중형차 시장 1위라는 왕좌를 탈환하는 데 성공했어요. 꽤나 많은 비중을 차지했던 택시 판매량이 빠졌다는 것을 감안하면 더욱 놀라운 수치죠. 더 뉴 K5에 와서는 다시 역전되긴 했지만요.
2세대까지는 그저 잘생긴 소나타에 머물렀다면 더욱 완숙해진 상품 구성으로 성격까지 달리하면서 K5만의 개성을 확실하게 갖췄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전작에서 K5를 강하게 견제했던 경쟁차들도 국내 시장에서만큼은 더 이상 K5의 적수가 되지 못했어요. 해외 반응도 좋았습니다. 북미에서는 조지아 공장의 현지 생산을 통해 지난해 2023년까지 24만 대가 넘게 판매됐죠. 한때 시장을 주름잡던 굵직한 경쟁차들도 SUV의 파도에 휩쓸려 사라지고 있는 것을 떠올리면 글로벌 중형차 시장에서 꾸준히 존재감을 유지하고 있는 K5가 더욱 대단하게 느껴지네요. 지금까지 기아차 세단 라인업의 허리를 떠받치고 있는 중심 모델 K5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디자인 경영의 산물로서 디자인의 기아 그 자체를 상징하는 모델이 되어준 K5. 비록 그 잘생긴 외모와 가성비 덕분에 불명예스러운 별명과 이미지를 얻긴 했지만 여전히 비슷한 가격대의 SUV에서는 누릴 수 없는 매력적인 스타일과 주행질감이 돋보이는 모델입니다. 지금도 대한민국을 비롯한 전 세계 수많은 소비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죠. 은근슬쩍 숫자를 높여가는 세단 형제들처럼 어느 날 갑자기 K6가 되어 있지 않을까 의심스러운 가운데 K5는 앞으로 어떤 역사를 만들어갈까요? 계속해서 세계 미드사이즈 시장에서 특유의 존재감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다음에도 더욱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사소하지만 궁금한 자동차 이야기 멜론 머스크였습니다.